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멋있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예, 오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요. 한번 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진정 어떤 게 창업인가 그런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창업하면 굉장히 조금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제시하는 로드맵은 굉장히 100% 성공하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관심을 가졌냐? 어, 15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의식을 뭘 가졌냐면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하나같이 삶의 질이 안 좋고 창업을 한다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하셨던 분들이 거의 행복하지가 않고 전부 이 사업을 자기가 벌려놓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숙제를 스스로 내놓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창업은 결과물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핵심 역량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 예전에 이 핵심 역량하고 지금은 AI가 이제 그런 핵심 역량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컨셉이 많이 이제 달라졌다. 예전엔 그냥 뭘 하나 하더라도 한 일주일 걸릴게 이제는 이 AI 도움을 받으면 한, 한, 한 시간 정도면 모든 게 그런 핵심 역량 기반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 창업의 시작은 하면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먼저 시작한다. 그걸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퍼스널 브랜딩의 효과는 요거 그 PDF 제가 드렸었죠. 오늘 좀 결국은 움직이는 개인 중소기업이 되면은 내가 노자본, 자본 없이 일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창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수입이죠. 결국은 내가 돈을 메이크 마니죠. 메이크 마니를 하는 게 저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창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창업은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죠. 자본도 투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그 덩치를 키워서 매출도 많이 일으켜야지 그만큼 자기 수익도 많이 생길 거다. 또는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올라서 뭐 아주 크게는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해서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그런 어떤 거부가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백모 씨죠. 백종원. 요즘 그런데 엄청 두드려 맞고 있죠.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는 흑백 요리사하고 할 땐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안티 쪽에 보면 뭐 그 레시피를 결국은 자기가 뭐 도용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어 결국은 그런 IPO를 했더니 시기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근데 특히나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에서 IPO를 해가지고 주식 엑시트하는 쪽은 다 욕먹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익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가 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요즘 AI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얘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참견을 해요. 말 참견을 해요. 이삭 토스터 이런 데는 아예 그런 프랜차이즈비도 안 받고 막 아주 그냥 신앙심에서 이렇게 봉사정신에 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아주 박수를 받는데 어떤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 사업을 해가 IPO까지 가는 건 완전히 대부분이 좀 결론이 안 좋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큰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하면 당연히 모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IPO까지 가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연예인이나 그 운동선수 돼가지고 성공하겠다 이런 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이 도전을 하지만 1등만 기억해주는 연예인들 그 연습생으로 수십만 명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한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일반인들 보면 그냥 그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그냥 최소한 그래도 어디 취직은 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면. 딱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 능력으로 어, 자본 없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리스크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클레임 없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no AS 클레임이 없다는 거죠. 요게 퍼스널 브랜딩의 효과다. 그럼 브랜딩은 뭐고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게 브랜딩이죠. 그 브랜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이 기억하는 키워드를 어, 가지는 겁니다. 키워드. 나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그 키워드. 그래서 박남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박남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없으면 그건 브랜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누구 하면 그 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브랜드가 돼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게 키워드가 뭐죠? 스타벅스 하면 키워드가 커피 문화. 그죠? 어떤 문화에 공간이 아주 넓고 그리고 거기 와이파이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커피 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내가 일을 해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편한 그런 약간 오피스를 할 수 있는 커피 문화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제대로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아침에 스타벅스 아침에 그쪽 출근하기 10시쯤 가가지고 거기서 한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요. 왜 거기 가서 일을 하냐면 스타벅스가 일단은 조금 분위기가 어, 약간 차분하면서도 뭔가
음악이 항상 그 스타벅스 음악 나오고 그 커피 한 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그 이 내 팔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잠이 오더라도 거기 가서 딱 있으면 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를 받아가지고 잠도 깨면서 좀 사회성을 좀 이렇게 느낀다. 사회성.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만 있으면 사람이 약간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 사회성을 좀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브랜드 한번 볼까요? 여기 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전에 어, 그러한 그 브랜드라는 강의를 제가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 브랜드를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책 100권을 읽고 했던 강의인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음, 이게 이 뭐죠? 그 PPT 형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어필을 할 텐데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 내 거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브랜드. 음, 음, PPT를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데 제 화면에 이 PPT가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나오게 할까 하고 좀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일단 오케이. 일산 바탕화면. 이거 굉장히 좋네. 잠깐만요. 네. 자, 그냥 제가 사실은 이걸 조금 PPT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1, 3 화면의 복제하고 유지되고 오케이. 이제 될 것 같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됐다. 예. 제가 이거를 2011년도 7월 달에 창업대학원 들어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여성 기업인 대표회가 강의를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 100권을 읽고 이걸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발표한 자료입니다. PPT.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때 2011년 7월 달이니까 15년 전이든 그때 100권의 책을 읽고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처음 강의를 했던 그 브랜드 개념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PPT를 제가 정성스럽게 두 달 동안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핵심 역량은 이 PPT를 만드는 역량하고 그 PPT의 내용을 채우는 역량, 글쓰기 역량이죠. 근데 처음부터 PPT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워드로 해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제가 다 만들고 그 스토리보드에 맞는 PPT 영상 그 자료 같은 걸 또 적절한 걸 찾아가지고 넣고 그리고 PPT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의가 망했으면 이 소문이 안 났겠죠. 그럼 한 번으로 끝났어요. 제 브랜드는. 박남규라는 그 퍼스널 브랜드는 생기질 않았을 겁니다. 왜? 그분 브랜드 강의 공대생이 뭐 그 강의를 했는데 인사이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재구매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이 재구매가 일어난 거예요. 이 강의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브랜드 이 강의 그때 15년 전에 제가 완전 강의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강의를 하는데 연예인 된 느낌이에요. 연예인.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나의 몸이 다 노출되고 PPT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완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연예인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 얼굴하고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말하는데 그걸 한 두 시간을 좀 그걸 커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브랜드 개념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에서 브랜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면 사업 아이템 브랜드를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그런데 예전엔 제가 책을 100권을 읽고 이런 내용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은 AI에다 물어보면 이거보다 더 아주 그냥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달 할 거를 지금은 한 2, 3일, 많게는 그냥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은 그 정도의 효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필요성, 브랜딩,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네이밍. 그래서 이거를 그때 100권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경영지도사 공부를 하고 하면서 브랜드 공부를 하는데 그 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게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딩 매니지먼트가 맞다. 요게 제 이제 100권 읽고 나온 결론입니다. 브랜딩이란 브랜드 경영이 맞다. 그러니까 요 브랜딩을 정의하면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브랜딩이라는 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건데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의 가치를 진작시키는 일련의 활동. 이거는 사전적 의미죠. 그럼 마케팅과 브랜딩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때는 이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도 몰랐죠. 그런데 마케팅은 소비자 관점이고 브랜딩은 기업 관점이고 그리고 전략 수립에서 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그리고 기업의 그 방향 설정에 따른 계획적 전달 그리고 실행 기간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마케팅이라면 브랜딩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럼 목표는 단기적 성과 중심이라면 마케팅은 브랜딩은 장기적 가치 구축이다.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보면 남는 거는 브랜드 자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소니, 삼성 망하더라도 소니가 이미지가 소니 그죠? 예전에 노키아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그 대중들이 기억하는 그 단어 세계를 위해서 기업은 사는 거예요. 맛집, 맛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브랜딩 된 거죠. 어. 그리고 실행 방법은 마케팅은 제품 가격, 유통 판촉 이런 걸 프로모션을 통해서 포피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브랜딩은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뭐 컨트롤 뭐 이런 인테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컨트롤 뭐 이런 뜻일 거야 아마. 커뮤니케이션인가 컨트롤인가 그런데 뭐냐면 일관되고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그 수학에서 말하는 화살표를 우리는 벡터라고 하죠. 화살표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굵기가 힘이죠. 파워. 그리고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랜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벡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점들이 산만하게 있으면 어때요? 방향성이 없는데 이 점들이 선을 이루고 화살표를 이루면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고 화살을 이룬다.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정확하게 잡아야지 그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의 기억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그 기억이 이제 지속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렌즈가 생겨요. 생각의 렌즈. 그 생각의 렌즈가 어때요? 나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태우기 시작하면 족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봤자 태우질 못해요. 그래서 그 태우려면 그 렌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렌즈가 브랜드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렌즈를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렌즈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더라도 그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게끔. 그걸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우리 정치에서 보면 프레임 씌우다 이러잖아요. 뭐 모사꾼들 보면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계속 아닌데 자꾸 말하면 언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그냥 낙인이 찍힌다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프레임이 잘 안 씌워져요. 브랜딩, 좋은 말로는 브랜드인데 나쁘게 말하면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사람들은 좋은 걸 기억합니까? 나쁜 걸 기억합니까? 나쁜 키워드를 더 잘 기억해요. 어느 정도? 10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옛날에 채집 수렵 생활할 때는 좋은 거는요, 주의를 안 하는데 아주 리스크 있는 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편도체 들어보셨어요? 편도체? 이 해마라는 단기 기억 끝에 편도체가 있는데 이마 안쪽, 눈 요거와 이마 그 안쪽인데 편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해마 단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어, 그 걱정, 근심, 리스크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나쁜 말로는 근심 걱정의 그 원인이 되는 뇌인데 좋게 말하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뇌. 근데 그게 감정을 만들어내요. 편도체에서. 근데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 있죠? 오감이 뭡니까? 맛, 뭐 촉감, 뭐 이런 거 있죠. 시각. 이런 오감에서 유일하게 우리 뇌로 바로 그것도 편도체로 연결돼 있는 데가 후각입니다. 그래서 후각은 다른 거는요 전부 다 우리 다른 그 중추신경의 그 시상하부래가 시신경 그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후각만큼은 편도체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향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이게, 우리 냄새로 뭐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이 후각으로 뭘 위험을 감지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 냄새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은 어디 신경을 망가뜨리냐면 신경의 중추신경계 중에 이 시상하부에 있는 부분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을 시켜서 환각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 한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키워드 3개 정도로 기억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단기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딩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 그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 이런 거 보면 드림워커, 그죠? 드림워커로 살아라. 그 꿈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부터 내 인생을 태우기 시작한다.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그 드림을 가진단 말은 내가 방향성이 생긴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한 내가 이쪽 방향에서 내가 먹고 살고 싶어. 그러면 그 키워드 세 개를 내가 찾아내고 거기에 세상에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동할 때 뭘 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생각하면 그 방향성에 맞도록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없으면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메시지를 주면 헷갈리는 게 저 사람은 정체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음, 브랜드 파워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냐면 여기가 옛날에 제가 축전에 살 때 축전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갔더니 이걸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신세계 1층 그 축전 그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 타면 옆에 신세계 백화점 보이죠? 판천 옆에. 거기 직접 찍은 건데 강의를 위해서 제가 리얼하게 찍었는데 여기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이 앞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진짜. 그래, 여기 신세계 가면 루이비통인데 자꾸 저는 루이스 비에통 이러니까 와이프가 뭐 발음 잘해라고 맨날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 해라는데 네이비게이션 뭐 이러니까 왜 자꾸 끝까지 다 읽냐 뭐 이거 자꾸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데 루이스 비에통, 루이비통.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정이 밝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화수가 안 좋은데 밝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두울 것 같아요. 이 앞에 서 있는 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게 마케팅인데 줄을 세우는 마케팅을 해요. 뭐냐면 손님 여기 고객에 대해서 자기네들 집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맞이해야겠다는 명분으로 옛날에 이거 확 들어가 그냥 다 보고 이랬었는데 뭐 와글와글 했었는데 지금 줄을 세워놓고 사람이 이제 설명 충분히 듣고 이제 하면 나가면은 다시 듣고 그 우리 그 주차장에 만차되면 앞에 그냥 들을 갈라 줄 수 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막 기분 좋아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 우리 그 뭐죠? 남포동 부산의 남포동 가면 호떡 씨앗 호떡 있죠. 딱 그 마케팅이에요. 줄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길을 막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뭐지? 하고 자기도 보다가 자기도 줄 서. 어떤 의미인지 알죠? 천천히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을 그 플랜카드화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즐겨요. 써 있는데 왜 즐겁게 써 있을까요? 사람 심리가 어떨까요? 이걸 우리는 감성 소비라고 해요. 감성 소비.
제가 할리를 타는데 할리는 실용성은 거리가 멀어요. 연비 안 좋지, 꽈당해가지고 진동 심하지. 진동이 없으면 고장났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차가 너무 부드러우면 할리 고장났다. 이거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진동이 안 느껴지지? 다른 차 같으면 진동하면 고장난 거잖아요. 근데 할리는 고장난 거 같이 막 쾅쾅쾅 쿵쿵쿵쿵 해야지. 아, 이건 고장 안 났구나. 이런 느낌. 근데 갑자기 너무 차가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져서. 그럼 난 오히려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고장 났나 이래. 뭐죠? 감성 소비인데 할리가 그걸 너무 잘한 거야.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감성 소비라는데 어떤 거예요? 나도 루이비통 살 수 있어. 나는 여기 줄 서 있는 것도 내가 여기 줄 수 있는 거는 계층인 거예요, 계층.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여력이 돼. 여러분들 여기서 브랜드하고 마케팅의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방들의 어떤 인간의 욕구 중에 상위 욕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게? 소속감. 제가 할리를 타니까요. 할리, 그 오토바이 모이는 것도 할리만 서로 모여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관심사만 있어. 어떤 의미냐? 모든 게 감성 소비라는 거예요. 감성 소비. 음. 이거는 돈을 얼마든지 주더라도 그거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는 이게 명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품을 잘 모르는데 이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똑같은 걸 가진 거를.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처남이 그래, 처남. 저는 뭐 명품을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처남은요 교회 오면 그래 저 사람 저거 명품인데 저거 얼만데 저는 보면 잠바떼기 하나인데 뭐 추리닝 떼기 하나인데 저거 엄청 비싼 거야 뭐 그런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 그걸 아는 거야. 그게 감성 소비거든. 신발도 보면 뭐 그냥 허연 거 그냥 애도 고등학교는 신발 뭐 하여튼 기능적으로 또 엄청 뭐 푹신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막 엄청 비싸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감성 소비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그런 겁니다. 감성 소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내가 브랜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알만한 사람 인터넷 검색하면 막 내 이름이 유명해져 있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브랜딩이 딱 돼 있어. 전문가로 어디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어디 갔어. 그럼 그 사람들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루이비통이 되는 거예요. 루이비통.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대가 누구는 브랜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얘가 그냥 은퇴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는 환불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브랜드가 이제 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성 소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건 돈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그 로드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출과 브랜드의 관계. 제가 이게 이제 15년 전이죠. 그 보면 월마트가 제일 매출은 월마트 뭐 이렇게가 엑소모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홀딩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브랜드 가치를 보면 월마트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 밑입니다. 브랜드 가치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는 22위인데 매출은 그런데 브랜드 가치를 봤더니 어때요? 22인데 브랜드 가치는 18위.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매출은 55위인데 현대 브랜드가 별로 없죠. 228위. 그 다음에 SK홀딩스는 82위인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414위. 뭐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매출하고 브랜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20위인데 브랜드 가치는 18위. 오히려 삼성은 높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55위인데 4배나 아래 떨어진 228위. 매출은 즉 브랜드는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가치 산정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 브랜즈라는 데가 브랜드 파이낸스 두 군데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순위가 다 다르더라. 그래서 구글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뜬 거가 코카콜라는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으로 밀려나고 세계 10대 기업 중 5개 컴퓨터 IT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10위까지 다 컴퓨터 IT, I인데 지금은 오히려 AI가 9위까지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10위가 누구냐면 삼성이에요. 하드웨어 유일하게. 지금 15년 후에 그 당시는 IT였는데 이게 AI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 보면 뭐 파이낸스 100개 책 읽고 파이낸셜 타임즈와 글로벌 100대 브랜드 200, 그래가 여기 봤더니 IT 기업들은 제가 이렇게 색깔로 다 칠해놨어요. 이게 IT 기업, IT 아닌 데가 더 많죠. 근데 최상위는 다 IT더라. 그래서 브랜드는 소비자의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브랜드를 구입하면 감성적 소비를 하는데 그 감성적 소비를 봤더니 어떤 거냐면 만족인데 삶의 질 향상, 편리함, 신분 상승, 안정감, 해방감, 동질감, 정의감, 풍요로움, 공헌 보람, 여유, 그 다음에 정확성, 효율성, 존재감, 이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죠, 결국. 이런 것들을 소비한다 이거야. 물건을 가성비로만 쓰지 않더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브랜드가 그렇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근데 퍼스널 브랜드 뭡니까? 나가 상품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의 강의나 컨설팅 심사 멘토링을 통해서 나의 컨텐츠를 감성 소비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하다. 과연 난 직장 안에서 상대방들을 대상으로 내가 감성 소비를 시키고 있나? 그걸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책 100권 읽고 핵심은 감성 소비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원천성, 오리지널리티. 이게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가 왜 할리를 샀습니까? 더 성능 좋은 트라이언프나 트라이언프나 로얄 엔필드, 뭐 혼다, 가와사키 성능은 3배, 4배 좋은데 왜 할리를 샀을까요? 원천성 오리지널. 그래서 저는 그럼 전기 자동차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뭐 아무리 뭐 중국 업체 뭐 가성비 좋고 뭐 현대자동차인데 그래도 테슬라잖아요. 그냥 전기 자동차 탄다 합니까? 아니면 테슬라 탄다 합니까? 그러니까 반창고를 합니까? 데일밴드를 합니까? 그거하고 같아요. 우유를 합니까? 멜 우유를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고유명사의 명사화되는 그러니까 아마 오리지널이 돼야 돼요. 오리지널. 그럼 여러분은 그 단어 3가지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오리지널이 되면 거기에 상대방이 감성 소비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오리지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퍼스널 브랜드는요. 그 분야의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뭘까? 정의를 하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은 독보적인 거예요. 즉, 남이 안 가진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포지셔닝이 될까요? 제가 기계공학만으로 해가 포지션이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가 경영을 붙였어요. 창업 경영. 기계도 하고 창업 경영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AI를 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그 포지션에서 기계하는 사람도 많고 경영하는 사람도 많고 AI 하는 사람 많은데 이 3가지 분야에 동시에 하는 사람은 오리지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포지셔닝 전략이고 우리는 그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든 서비스든 모든 게
포지셔닝 전략 아시죠? STP 할 때 P가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뭐죠? 분집을 해가지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그 물건을 살 만한 제품 군이죠. 제품을 사는 소비자 군이죠. 그 세그멘테이션의 타겟팅은 뭐죠? 가성비가 가장 좋은, ROI가 가장 좋은 집단을 세그멘테이션 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해요? 요인 분석 들어보셨죠? 논문 통계 분석할 때 집단 군집 클러스터링 하는 게 그게 논문에서 요인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해가 세그멘테이션 한 상태에서 타겟팅은 전략적으로 ROI 따져서 가장 효율이 좋은 그걸 하는 게 타겟팅이고 그 타겟팅 했더니 그 집단의 니즈가 가장 특징적인 키워드 세 개를 뽑아내잖아요.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즉 니즈가 제품의 개발 목표가 되는 KPI이고 그 KPI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퍼스트 무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기계하고 창업 두 개만 해서는 그래도 수십 명이 있을 텐데 거기다 AI까지 넣어보니까 넘버 원이 되는 거죠. 그게 융합이고 파이형 인간, T형 인간이 아니고 융합적인 멀티한 인간. 그 개념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리지널리티를 우리는 혁신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남이 안 간 길을 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천성은 뭐냐면 이익 모형에서 브랜드 여러 가지 그 수익 모델 중에 12번째 브랜드 이익을 가지는 회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텔, 코카콜라, 나이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오리지널리티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코카콜라 다 만들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냥 펩시, 우리가 그 탄산음료 먹을 때 펩시 먹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먹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잖아요. 오리지널. 오토바이 하면 할리 탄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감성 오토바이는 그냥 할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전기차 탄다 이랍니까? 아니면 테슬라 타. 그럼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여자 가방 든다 하면 그냥 에르메스 들고 다녀. 샤넬 들고. 그럼 끝나는 거야. 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하셔야 돼요. 그 감성 소비를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만들든지.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노자본, 노 AS, 노 리스크다. 그래서 뇌를 먼저 그 감성 소비를 하게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있으면 감성 소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오리지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파워 7가지가 어, 오히려 하이테크나 의류 같은 융합의 유행 민감한 제품은 브랜드 파워가 약해요. 오랜 전통의 브랜드, 최근 출발한 브랜드 높은 점수,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브랜드가 높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브랜드, 판매 증가, 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 브랜드,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는 브랜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 브랜드 그런가?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뭐 이건 넘어갈게요. 그런데 보면 수직적 이노베이션하고 수평적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 수평적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수직적 이노베이션은 레드오션, 그 경쟁적인 부분에서 뭔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의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나 아이폰은 수평적, 수직적 이노베이션을 다 만족시키더라. 아,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다, 여기도. 결국은 그 분야의 오리지널이 되면, 즉,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근데 그게 한 두 가지 차원으로는, 그 오리지널이 될 수 없고, 한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가졌을 때, 오리지널리티는 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그 차원 세 개가, 비슷한 차원 세 개가 있으면 오리지널이 더 안 돼요.
뜬금없는 세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가 음악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결합을 했더니 거기는 두 가지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이 생긴 거죠. 아트 스피치. 말하는 거를 음악에 비유해서 하는 분야 전문가. 그럼 김종욱 교수인가요? 요즘 상담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 키워드 세 개 정도를 뜬금없는 세 개 정도에서 포지셔닝이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 정재성 교수하면은 물리하고 뇌하고 어, 문화하고 그 중간 영역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포지셔닝을 크게 뜬금없는 정말로 뜬금없는 단어 세 개의 그 중간을 스토리텔링만 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사기꾼 기질이라 볼 수도 있어요.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럴싸하게 개연성 있게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크게 먹어요, 세상을. 근데 그냥 내가 이거 했다 갑자기 저거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을 연결을 못하면 이제 그냥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기계공학 했다가 의료 쪽으로 했다가 그게 보험도 좀 했다가 그 연결이 된 게 뭐죠? 보험은 마케팅이잖아요. 영업이잖아요. 그리고 기계공학 있죠? 그런데 또 의료 쪽에 있어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로봇이에요. 로봇 기술 사업화. 영업 시장 내가 보험 8개월 하다 쫓겨났는데 그 개발자들이 볼 땐 내가 마케팅 전문가로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마케팅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했던 사람은 의학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휴브 로봇 팔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기술 사업화. 기술 사업화가 뭐예요? 그 시장에 원하는 로봇 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 팔은 의학과 기계가 결합한 거잖아요. 여기는 화학적인 것도 다 들어가는데 전자적인 거.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로봇 개발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로봇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기계공학을 해가지고 제품 설계, 개별 TV 이런 거 설계하다 갑자기 보험 한다고 해가지고 보험 한 8개월 하다 쫓겨나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또 의학 쪽으로 그 목동 7단지 스포츠 조선 싸우기에서 아줌마들 상대로 해가지고 마사지 운동 처방했는데 그까지만 했을 때도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브랜드 포지셔닝 오리지널리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만한 거예요. 그런데 로봇에서 들어가니까 스토리가 생긴 거야. 너 보험회사 다니면서 영업대 갔다면서 마케팅 전문가겠네? 쫓겨났는데 프루덴셜에서 보험 50명 가입했는데 제가 한 명도 못하고 와이프가 대신 친구들 다 가입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용산 한가람 아파트에 전세 살았는데 그, 그 압구정동 그 압구정동 그 동호대교 넘으면 왼쪽에 그 제일 지점 2층에 있었어요. 지금도 지나가면 그 있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 한가람 이제 그죠 동부 이촌동에서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그 사무실 출근할 때 황량한 그 바람을 맞으면 바바리 코트 입고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지? 길바닥에서 이 자존감 무너지면서 동부 이촌동 그 뭐죠 그 전철 있잖아요 그 지상철 거기서 이제 뭐죠 옥수역에서 갈아타고 그 사무선 그 타고 가는데 그때 8개월이 내한테는 완전 길바닥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개발자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냐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그 로봇 쪽에 개발 책임자가 된 거예요. 왜? 뭐 다 하니까. 기계도 알고 로봇 특성도 알고 제품 설계도 한 6년 했으니까 제품화 양산까지도 다 해봤고 대우전자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의료도 또 알고 의학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목동 7단지에서 이제 보험 영업에 8월 달에 끝내고 9월 달에 목동 7단지에 그 스포츠 조선 사옥이 뭐냐면 SBS 그 착공 바로 전이었어요. 그 아나운서들이나 그런 SBS 직원들이 스포츠 조선 사옥에 새들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 몸매는 다 만져봤다 보면 됩니다.
음. 그분들은 몸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제 사무실이 단골이었어요. 그 아나운서들 지금도 보면 누가 그 저희 사무실 온지 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 처방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운동 처방사였어요. 갑자기 설계하다가 보험 영업하다가 했는데 그 운동 처방사니까 그 운동 처방사를 왜 그만뒀냐면 그때 한약사, 한의사, 약사, 의사 세 명이서 찌지고 볶고 했어요. 의사하고 약사 싸우고 있고, 약사하고 한의사하고 싸우고 있고,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그랬어요. 그 틈새에서 내가 이 보험, 이거 잘하다가 나중에 소송 당하겠어요. 그래, 하나 걸려라, 뭐 이런. 그때 제가 그만둔 거예요. 65세 이후에 제가, 아, 그냥, 그냥 취미로 하겠다. 할 일 타면서. 어. 그때는 그냥 그 돈 안 받고 그냥 취미로 하다 보면 재밌게 세상에 그냥 그 수술을 앞둔 사람들, 그냥 허리 안 좋은 사람들, 내가 한 10명이면 9명 수술 안 받고 그때 보면 알티미트 메디슨, 얼터너티브 메디슨이 아닌 대체약이 아닌 원천의학, 알티미트 근본적으로 치료하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포지셔닝을 하게 된 것도 뜬금없는 거 세 개가 나중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래서 로봇 전문가에다가 또 창업대원 와가지고 경영이 결합이 되니까 이제 제 오리지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삼육대학교 전임으로 갔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과 이름이 우리 여기 정보경영학 경영정보인가? 맨날 헷갈린다. 정보경영이죠. 그 삼육대는 반대예요. 경영정보학과. 거기 가면 경영학과 교수님도 있고 IT 전공한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냥 그래요. 저도 경영정보학과 거기 이제 교수로 임용이 전임으로 됐는데 누구도 내가 창업과 그 로봇과 그런 기술 사업과 그 중간 영역을 경영도 아닌 것이 기술도 아닌 딱 중간에 이야기하면 누구도 대꾸를 못 해요. 자기네도 모르니까 경영은 하는데 기술을 모르고 기술을 하는데 경영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되시라. 그래서 김연아의 그런 퍼스널 브랜딩, 오리지널리티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김연아가 만약에 요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 뭐, 그냥, 뭐, 니나네나 이렇게 볼까요? 어머, 김연아다 하면서 영광입니다. 그럴까요? 어떤 감성 소비를 제공하나 볼게요. 뭐냐? 미모가 되고, 연기도 되고, 기술도 있어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 예전에는 소련 사람들은 뭐가 돼요? 기술하고 미모는 되는데 연기가 안 되거나 연기하고 기술은 되는데 미모가 안 되거나 이 피겨 쪽은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시아의 그 핸디캡이 뭐죠? 다리가 짧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오다리도 다 극복하고 미모와 연기와 기술 삼박자를 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인이네. 동지일감. 야, 김연아 덕분에 우리가 그 뭐죠? 인종적으로 신분 상승의 그 감성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지금까지도 김연아가 뭘 한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는요, 흠집을 내는 게 그게 엠바고예요. 그러니까 절대 흠집을 내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 김연아 그 남자친구가 뭐 고댕강 그 사고치고 맨날 그랬잖아요. 김연아 덕분에 엠바고에 걸려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감성 소비를 하는데 얘기 만약에 흠집을 냈다 그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지션이 미모 연기 기술. 박태환은 어떤 퍼스널 브랜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막막하죠. 이런 걸 여러분이 만약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성공하는 겁니다. 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 세상 성공하는 거예요. 음,
수영계 우사인 볼트인데 신체적으로 동양인이 키가 작은 사람이 저렇게 그것도 단거리에서 1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신체 극복을 한 그 단거리에서 키 작은 아시아인이 저것도 김연아와 비슷해요. 극복인 거.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도 우리 국민들이 감성 소비를 하는 거. 이야, 김연아뿐만이 아니고 이제 박태환을 통해서도 야, 우리가 키가 작고 이래도 1등 할 수 있네. 자신감을 줘요. 이 감성 소비거든. 신분 상승을 느끼는 거지. 국민 전체가 인류학적으로. 박지성은 어떤 포지션?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주전으로 뛴다는 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것도 심체도 그 평발해야 된다. 이게 감성 수업이거든요. 이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정치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카페베네하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포지셔닝은 어떻게 돼요? 뭐냐면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그 신청곡을 방송을 해주고 여유로운 공간 배치, 편안함. 이게 카페베네 그 브랜드 포지셔닝. 그리고 카페베네는 항상 지하철역에는 스타벅스가 있고요. 아파트 가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이디야가 있고 딱 중간에 카페베네가 있어요. 그런 거 눈여겨 안 봤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카페베네 이제 망했는데 여기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투썸 플레이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가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면 저 카페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돼 있나? 이디야는 어때요?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스타벅스에 뭐죠? 항상 60% 가격이 전략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맛이 괜찮아요. 왜냐면 이디야 커피는 당일 로스팅이 바로 딜리버리 되는 구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딜리버리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처음에 스타벅스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냐면 커피는 써야 돼. 쓴 게 커피지. 이런 브랜딩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커피는 사실은 유통구조를 보면 스타벅스는 그렇게 좋은 커피가 아니에요.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져 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놀란 게 여자분들 있잖아요. 스타벅스 하면 막 환장해요, 환장해. 어머, 스타벅스 하면서 그 뭐죠? 연말 되면 저 뭐죠? 뭐 카페 뭐 다이어리? 와, 내가 삼육대 있을 때 어느 교수님 때문에 근처에 스타벅스를 한 4시간을 헤맨 적이 있어.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 밥 먹었어. 별, 그 별내에서. 그리고 아우 그 서울여대 가면 스타벅스 거기에 들어가 입점해 있어요. 삼육대는 없었는데 스타벅스가 그 서울여대 안에 있어. 거기까지 잠시 좀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나는 그냥 밥 먹은 죄로 후달려 가지고 그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뭐가 없더라고. 그 스타벅스 그 다이어리가 그거 찾으러 또 조금 더 멀리 한가 봐요. 또 거기 가서 거기도 없어. 한 네 군데인가 돌았어. 그러니까 이 뭔지 모르지만 그 미대 교수님, 홍대에 나온 미대 교수님은 그 스타벅스 그거를 매년 모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모으면 이제 그 안 되는 거야. 뭐 그게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를 못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모으려고 내가 밥 먹은 죄로 한 2시간인가 그분이 운전을 하니까 뭐 꼼짝없이 타고 다니고. 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연예인이 많이 찾는 브랜드 베스트 봤더니 여기 보니까 여성 의류가 보니까 브루넬로 구치넬리 들어보셨어요? 브루넬로 구치넬리 아십니까? 어. 발망, 랑방, 톰포드, 벨루티, 제냐 발음도 어려워요.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샤넬이네. 그 다음에 2위가 에르메스, 3위가 루이비통. 이건 알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 속에 아바타로 만들어지는 가치 밸류. 이거는 제가요, 2달 동안 그때는 브랜드를 뭘 알고 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100권의 책을 읽고 이거 적은 겁니다. 그리고 특징을 봤더니 무형적이고 정성적이고 상징적이더라.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재료는 이름, 웹페이지, 로고 상징, 특징들, 슬로건, 부르기 준 그걸 가지고 8가지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요 원리를 이제 오늘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그냥 그때는 어, 이거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제가 산만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바카스 디 하면은 슬로건이 뭐예요? 활력을 마시자. 그 샘표 간장. 우리 간장이라 안 하고 옛날 샘표 간장이랬잖아요. 그 소화제는 활명수, 그죠? 용각산. 이런 그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기 모르죠. 베트남 잘 모를 거예요. 그 보면 여기 그 바카스 한국에서는 바카스로 활력을 마시자 이렇게 브랜드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어요. 어릴 때. 어. 그래서 브랜드를 강화해서 일관성을 하는데 프로덕트 아이덴티티하고 그걸 포함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콜포레이트 아이덴티티를 일치를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는 기억이잖아요. 기억. 기억을 하는 방법이 연상, 해상, 지각된 가치, 충성도, 인지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심리학에서 다음에 소비자 행동론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걸 지식적으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건데 책 보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왜 이런지 원리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이 로열티, 결국은 감성 소비는 로열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로열티가 생긴 사람들을 우리는 충성 고객이라고 해요. 단골하고 충성 고객의 차이점 아십니까? 충성 고객은요, 내 제품이 하자가 있어도 그걸 사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든 몰래 피드백을 줘가 오늘은 뭐가 맛이 없다. 다음에 잘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고객이 충성 고객이고, 단골은 뭐죠? 피드백은 없는데, 어, 자주 온.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피드백이 없는 고객이. 음. 제가 공항 칼국수에 지금 생각하면 단골 고객이지 충성 고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대부터 그 공항 칼국수 그 혹시 아세요? 공항동에 그 공항 칼국수 해가지고 아시는 분 몰라요? 그 공항 칼국수 치면 유명해요. 거기 가면 그 칼국수 국물 맛이 라면 맛입니다.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서 거기 스튜어디스하고 그 기장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은 한국게 먹고 싶잖아요. 그럼 공항 칼국수가 일단 한 그릇 하고 집에 간다.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이 말하면 그런데 제 사귀던 여자 친구의 친구가 아시아나 항공 그 스튜어디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20대 때 24살, 5살 때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알아요. 그때부터 컨디션 안 좋으면 그 공항 칼국수 가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 가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가 꽉 막혔는데 그 자동차 훅가시 한번 탁 하나 뭐가 이렇게 속이 확 풀리면서 이렇게 숙변이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갔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안 가게 됐어요. 왜 안 가게 됐냐면 먹는데 그 안에서 그 어떤 게 나는 휴지가 나왔어요. 휴지를 팍 씹었어. 근데 그 손 닦는 휴지 있잖아요. 그 부직포 같은 휴지, 물티슈. 그게 시큼하게 푹 찌. 윽?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더라니까. 시큼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이거 수인 아줌마하고 내가 너무 친한데, 그다음부터 말도 못 하겠더라. 그다음부터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서비스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강의 가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은 관계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불러줬어. 근데 어느 순간 안 불러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 내가 한번 긴장을 놓고 뭔가 실수를 하면 그게 공항 칼국수에서 휴지 씹히는 그 느낌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생산되자마자 소비가 되고 퀄리티 컨트롤이 매번 어렵고 일정한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15주 강의에서 한 번 대충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엄청 대충 했는데 다음 주도 그럴 거 아니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매번 등판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빨이 다 나갔잖아요. 그 느낌.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저는. 그 텐션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죠. 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되고, 특히나 대학원 수업은 또 뭔가 내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아카데미가 책 하나 펴, 자, 브랜딩이란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그렇고 요약해가지고 뭐 논문 몇 개 주고 그냥 발표시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모집을 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만족도를 높여서 내만 듣기 아깝다. 누군가 다시 좀 더, 이게 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에스티메이트는 안 되는데 또 연말 가면은 또 한 30명 중에 한 15명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포피 믹스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뭘 알았겠어요? 100권 책 읽고 그냥 이거 적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포피가 그때도 포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PPT 있죠? 원본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모디파이 쓰셔도 돼요. 제가 이거 이걸로 제가 박남규 교수가 이걸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라고. 어,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톰 로봇이어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PPT 봐요. 제가 막 하여튼 뭐 날라오고 난리예요. 막 이렇게 팍 날라오고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 PPT만. 근데 이게 핵심 역량이라니까요. 제가 이거를 뭐 배울 수 있겠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PPT 만들다 보니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브랜드의 포지션이 7가지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 한 5분만 쉬고 45분에 제가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커피 한잔 하십시오. 예. 제가 요 PPT는 제가 큰맘 먹고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작품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여기 있구나. 그 당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영상을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이후 FTA 덕분에 수입품값이 내려갈 거란 기대는 그 유럽산 명품들에게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 심지어 FTA 발효를 전후해서 가격을 올리는 배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초고가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붙지 않게 된 대부분 제품의 가격을 3에서 10%가량 내렸습니다. 이 브랜드의 여성복은 모두 EU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바로 수입됩니다. 역시 평균 5%씩 가격이 인하됩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져 바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가방이나 의류, 구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된 것을 소비자가에 반영합니다. 한EU FTA 타결 이후에 브랜드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의 논의가 좀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입가가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샤넬은 FTA를 앞둔 지난 5월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무려 25%나 인상했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들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인기 품목의 가격을 일찌감치 올렸습니다. 화나죠. 관세는 내렸다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람은 값을 더 주고 사잖아요. 속임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시아 등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마감해 들여오는 상당수 명품 역시 FTA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 유럽 것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져 왔고, 최근 정도가 유럽에서 미국을 대응해서 FTA 발효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유럽 명품도 여전히 중국의 값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SBS 권혜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성 소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속성을 모르면은 당연히 그 원가 구조로 하면은 그런데 오히려 그 희소성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초고가 명품일수록 더 부르는 게 값이고 거의 감성 소비인데 오리지널리티만 확보하면 그 분야의 퍼스트 무브만 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거기 당장은 돈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브랜드 포지셔닝만 한번 되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확장성은 좋고 특히나 옛날 오프라인 시대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냥 그 찾아오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키워드만 선점하면 이제는 세상 어디 있어든 찾아오는 구조거든요. 그게 사업에서 이제는 1인 기업이 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전같이 뭘 이렇게 매장에서 얼굴을 뒤밀어야지 팔리는 시대는 끝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음, 보면 브랜딩이란 세상이 기억하는 거고 퍼스널 브랜딩은 세상이 나에 대해 기억하는 키워드를 아까 하나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좀 힘드니까 뜬금없는 뜬금없는 근처에 있으면 그만큼 영역만 먹는데 뜬금없는 키워드 그 중간을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프레임을 사람들한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기억을 시키면 먹을 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먼저 나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 두 개 이상은 그거를 찾아서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두 개의 키워드 사이를 연결한 스토리텔링, 그럴싸한 스토리텔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건 기억으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과정 기억이 있고 사건 기억이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게 있고 감정 기억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스토리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개연성 있게 그렇게 기억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도 한 말씀드렸지만 나를 포지셔닝하는 저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저는 AI 창업, 경영, 요 키워드를 저는 가지고, 그리고 그 도메인도 누구나 유추하기 좋게 AI 스타트업.co.kr이라는 도메인도 하나 확보해가지고, 그게 블로그로 연결을 시킨 거죠. 키워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SNS상에 나를 기억을 시켜야 돼요. 옛날에는 어디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찌라시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는 아주 고전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SNS 상에서 하면 된다. 어떻게? 어떻게? 나의 그 컨텐츠 공장을 차려야 돼요. 나의 스토리를 강화시키는 컨텐츠 공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컨텐츠 공장이 뭐냐? 블로그하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컨텐츠 공장이 돼야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책으로도 내고 그다음에 논문으로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그거를 보내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방송국 역할을 하고 그거를 여러 군데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카카오톡 이런데 링크 주소를 다 연결시켜 놓으면 세상에 거물을 치면은 그걸 통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나의 책도 홍보하고 논문도 홍보하고 내 자격증도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 SNS 마케팅 하잖아요. 그 마케팅은 단기적인 거라 있잖아요. 돈 주고 그냥 광고 올려면 그건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그런데 그 소상공이 만약에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하려면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뭐냐? 오리지널리티를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내 가게는 같은 자파 도매를 하더라도 뭔가 포지셔닝을 찾아내고 없는 포지셔닝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지역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지역이 하나 들어가면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는 자기 가게밖에 없잖아요.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서울에 있는 가게가 부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하나의 그 축과 그리고 자파도매라는 거 하나의 축과 부산에 자파도매는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내가 거기서 뭔가 오리지널리티를 하나 더 세상에서 가장 싼 또는 유통구조가 뭐 없는 직판인 아니면 뭐가 하나 포지션이 찾아야 돼. 음식을 파는 자파도매 뭐 뜬금없이 식당과 자파도매 아니면 카페라는 걸 뜬금없이 넣어가지고 카페인데 자파도매를 하는데 부산에 있어. 어떤 의미예요? 여행 와가지고 카페인데 특이한 카페다. 자파도메를 파는 특이한 카페다.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이 어떻게든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부산에 여행을 간 부산에도 가잖아요. 간 김에 자파도메인데 카페에 갔더니 자파도메 물건도 사면서 카페도 뭐 좀, 아니, 전망 좋은, 어, 자파도메. 뭐 이렇게.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전망도 구경했어요. 뭐,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집주인이 뭐, 거기 물건을 파는데, 자파도매를 하는데 나는 평생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난 뷰가 좋은 데서 장사를 하고 싶어. 그래 봤더니 바다가 보이긴 보이는데 산동네야. 그럼 그게 지금 뭐죠? 부산의 무슨 뭐, 완전 낡은 지역인데 거기 뭐 벽화를 뭐 그리스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 뭐지 천사 날개도 막 그려놓고 거기서 뭐 뒤에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오리지널리티.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라. 그러면 랜딩 페이지만 만들어도 될까? 아니에요. 아까 그 오리지널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게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모르지만 AI 창업 경영 이걸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찾아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봤더니 책을 내야 되고 논문을 내야 되고 특허를 내고 연관 웹 주소 도메인을 확보해 놔야 돼. 그래서 이런 카페 24를 통해서 한 2년에 한 4만 4천 원 내면 아까 그런 누구나 유추할 만한 그런 도메인 하나 내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쳤더니 블로그로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고, 그다음 블로그가 그 컨텐츠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블로그를 했던 이유가 저보다 어린 10살 어린 그 양성식이라는 친구 통해서 그때 블로그로 나는 출근한다. 그런 컨셉으로 아침 10시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블로그로 출근해 가지고 거기서 메일도 확인하고 그리고 블로그에 답글도 하고 그리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그 브랜드 포지션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 페북으로 남기고. 그래서 그게 지금 결과물이 출판이었어요. 이 블로그를 하는 목적의 결과물은 내가 이거를 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록한 거를 나는 그거를 어, 출판으로 연결하리라.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이제 제가 그 블로그를 사람들은 제 블로그는 기억을 못 해요. 블로그 주소가 굉장히 어, 길어서 저만 아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블로그 했을 때 음, 박남규를 쳤을 때 내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블로그를 어떻게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그게 테크닉이에요. 그게 마케팅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블로그 이렇게 연결하면 제 블로그 주소는 블로그.네이버.com 카이너테라피, 이 카이네테라피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목동 7단지 있을 때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카이네테라피예요, 이게. 운동 처방이란 뜻인데 요 블로그를 사람들이 찾아올까? 이 어려운 이걸 찾아서 그런데 이거를 저 AI 창업을 그냥 그 도메인으로 치면 AI startup.co.kr로 이건 AI 스타트 누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AI startup.co.kr로 들어오시면 제 블로그입니다. 들어와질까요? 안 들어와질까요? 들어와줘요. 이게 아까 그 카페 24를 통해서 도메인 포딩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 음, 인터넷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301호 맞는데. 음. 이제 나오네. 이게 AI로 했더니 블로그.네이버 카이네트라피로 나오는데 요 딜렉토리 자체 요거 저 홈페이지 주소도 숨기게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왔죠. AI startup.co.kr로 했더니 여기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크리에이팅 했느냐? 매일 요 딜렉토리에서
이 창업 정보, 이런 걸 사람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강의 자료실 이런 데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박남규는 몰라도 이 박남규라는 사람의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를 창업 지원 정보. 그 당시에 제가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자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공지가 올라오면 이렇게 제가 웬만한 거 전부 다 업로드를 다 시켜서 내가 내 블로그에 오면은 현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포탈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통해서 창업의 어떤 정보를 어, 인사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샵 해가 지원 사업, 박남규 기술 경영, 행복 창업 설계 36대.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해놓으면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기술 경영이나 행복 창업 설계 36대 박남규 지원 사업 하면 제 이 블로그를 타고 들어와요. 어떨 땐 막 갑자기 막 확 올라가는 거죠. 키워드가 또 언론에서 뭐하고 매칭이 되면. 이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다른 게 아니고 밑에 이 샵에가 요걸 타고 제 블로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세상에 건물을 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어디다가 퍼날라요? 요 밑에 가면 누르면 여기 페북 있죠? 요 복사해가 페북에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요 페이스북 누르면은 제 페북에 올라가요. 한번 눌러볼까요? 제 페이스북에 연결돼가 여기 해가지고 요걸 하면 제 페북에 이게 지금 올라가요. 지금 안 올리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올리면 이거 한 15년 전께 지금 올라가면 이거 왜 뜬금없이 올렸지? 좋아요 누르면서 왜 이거 올려 있었어?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컨텐츠를 한번 크리에이트 해 놓으면 여기서 페이스북, 밴더, 뭐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다 퍼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일이 가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정을 하면 다 업데이트가 다 돼버려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블로그를 언제부터 이걸 처음부터 했냐? 여기 보면 정말로 그 전체 보기 가면 1431개를 제가 블로그를 했는데 가장 처음 했던 게 경기도의 지창업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 블로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내가 이걸 개설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첫 게 있나? 한번 볼까요? 행사 참여 공지사항 강의 일정 게시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찾을 수 있을런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이력 관리를 다 했었어요. 그때 학위, 논문, 특허, 나에 대한 소개를 다 하고 대표 활동 소개 여기서 글로벌 창업대학원 36대 강의 컨설팅, 나 컨설팅 어떤 거 했었었고, 창업 Q&A 출판, 이걸 했더니, 그래, 강의 요청 및 협의 문의, 칼럼 기고, 로봇, 기록, 뭐, 프로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잖아요. 이걸 보고 어디서까지 저한테, 왔었냐면, 미국에 유학 간 유명한 대학의 MBA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가가지고 미국에 그 당시에 MBA가 좀 유행했었어요. 저희 들어올 때. 그랬는데 이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미국에 유학을 간데 한국에 들어오면 막막하다. 근데 창업 전문가님 블로그를 보고 용기 내서 문자 드린다.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뭐 해먹고 살면 좋겠냐. 오히려 MBA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메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 요청이 이걸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저희 마케팅하는 랜딩 페이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 뭐 제가 하여튼 제 생각을 여기 올렸는데 이걸 보고 저희 레벨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포지셔닝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기회를 잡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강의를 컨설팅 프로젝트 멘토링 심사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나를 어필하는 거는 강의 형식을 비든지 컨설팅 형식을 비르든지 어디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나의 능력을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 남한테 멘토링 하든지 과제 심사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엔 시작하는 게 처음부터 누가 컨설팅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멘토링 심사 이런 거 줍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강의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너 이런 강의 하면 할 줄 알아? 예, 네, 그거 제가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브랜딩 아까 마케팅 그거 경기도 여성 인력 개발은 거기서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 강의를 통해서 기회를 살려가 컨설팅 이런 게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 2011년도 5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성 IT 기술 경영 전문가 무료 교육생 모집. 그러니까 요 강의예요. 요 강의. 요 강의에 제가 강의를 한 꼭지 맡아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강의가 어느 정도로 저한테 의미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이 강의 처음에 이제 이거 딜렉토리 만든 게 5월 15일 날 강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7월 27일 날 태풍 오는 날 강의를 했어요. 비 오는 날. 그리고 그 전에 지창업 스쿨 강의 뭐 요거는 아마 제가 첫 강의인데 그냥 거의 무료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대학원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강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강의예요. 그리고 5월 15일 날 딜렉토리 만들어가 7월 27일이니까 한 두 달, 10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 그 해에 강의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6개. 그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몇 개를 받았을까요? 이만큼 받았어요. 2012년도에는 이제 벤처대학원 박사 1학기 차예요. 하나, 둘, 셋, 넷, 신보도 있었어요. 신보의 그 본사 20천국 강단에서 강의도 하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고등학교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였어요. 어, 돈 받은 게 얼마짜리? 여기 돈도 적어놨네. 40만 원, 38만 원, 38만 원 플러스 77만 원, 28만 원, 76만 원. 그래, 와는 뭐냐면 돈 받았다. 뭐 하여튼 좀 착했어요. 막 수년하면 돈 받았다 이런 거지다. 어, 다 주는데 그다음 2013년은 요만큼만 해줬어요. 이때는 좀 많아 보이죠? 한 20개는 안 되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20개 충분히 돼요. 스물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두 개 받았어요. 그때 박사 3학기, 4학기 차였어. 그때 이제 삼육대학이 독하니. 그다음에 약간 2010 다시 아이, 이게 지금 다시 지금 이 마우스가 배터리가 다 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예. 자 그래서 2011년도에 6개 창업대학원 들어와가지고 제가 편입을 했으니까 2012년도에 박사 첫 1학년 때 한 열 몇 개, 두 번째는 스물 몇 개,
이때가 박사 2학년이었어요. 3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이만큼만 하죠. 그죠? 한 30개 이상 되죠. 근데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2시간짜리도 있지만 6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긴 돈은 안 적어놨네. 어, 뭐 완 이런 거. 2015년도에 이만큼 안 하죠. 한 5, 60개 되죠. 근데 이것만 있었냐? 2013년도부터 정식으로 대학의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한 5과목씩 했어요. 15주짜리. 그러니까 엄청 바빴겠죠. 그거 하면서 특강 2016년도 교수 36대 되기 전까지 요만큼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한다고 바로 효과는 있는 게 거의 그냥 6개 했어요, 6개. 뭔가 내가 하고 나면 뭐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없나 했는데 그 다음에 12개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22개 그 다음에 이제 확 해가 지금 제일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15년도 여기 15 0106 이게 1월 6일이란 뜻이거든요. 2015년 1월 6일. 그래서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사람 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2013년부터 인덕대학에 겸임 교수를 했으니까 그때 이 강의가 전부 다 15주차 강의였으니까 이런 게 고정적으로 깔리기 시작하고 열린 사이버대하고 이런 데도 제가 2015년도에는 그냥 동아리만 맡았는데 2016년도부터 벤처 기술 창업론으로 강의를 2017년까지 했는데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학생들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이게 매주 한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서 Q&A 해야 되는데 한 2주마다 한 번씩 이절마다 가가지고 해 갔더니 뭐 학생 뭐 잔뜩 있어가지고 대책도 안 해서 그래가지고 하루는 부르더라고 약간 교수님 교수님 강의는 좋은데 학생들과 뭐 관리가 안 돼요. 열린 사이버대의 그 특징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 저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별걸 다 했어요. 기계 요소 설계, 기술과 사회, 공학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개론, 체육과 진로, 에너지 공학, 정밀 가공. 왜 이런 기계공학적인 걸 했냐면 그 교수님들이 자기 하기 싫은 강의 있죠? 저한테 다 맡겼어요. 그 강의 욕심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창업적으로 강의를 시작했다가 테크노 경영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기계 요소 설계하고 있고 막 음, 정밀 가공 뭐 이런 거 했다가 막 에너지 공학까지 했어요. 전 이 에너지 공학이 제 전공도 아닌데 책 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강의 컨설팅 프로젝트 이런 걸 했는데 결국은 핵심 역량이 준비돼야만 이런 게 가능하다. 핵심 역량은 논문 출판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하려는 거 그거고요. 그리고 저 13주차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는 AI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대표를 모시다가 제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하는가를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좀 공지를 하고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좀 찍겠습니다. 자, 파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